1억 원을 가지고요, 해당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내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상 분배금 수준이 월 64만 7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나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뭐 최소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적정선에서의 고정 현금 흐름을 주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원 정도 매수했었을 경우에 한 5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월배당 ETF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김범곤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곤의 연금수업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연금 컨설팅 교육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월배당 ETF 하나면 노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왜 월배당 ETF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월배당 ETF 투자의 매력과 중요도 한번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ETF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ETF 상품들마다 배당이 지급되긴 합니다. 그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분배금을 1년에 한 번 주는 ETF 상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품도 있는데 자산운용사에서 그 분배금들을 모아가지고 일단은 매월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을 보통 그냥 월배당 ETF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현재 상장된 종목이 벌써 126개 종목 정도가 상장돼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보통 월배당 ETF 활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현재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는 직장인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약간 좀 이렇게 파이어족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월배당 ETF가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데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형태의 이제 ETF들도 있어요.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ETF들은 요새 적게는 6%, 많게는 15%, 20% 이상의 적지 않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ETF 상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분배금이 많이 지급되는 만큼의 주가 이익은 포기하는 대가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월배당 ETF를 보통 활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나스닥 추종하는 ETF를 내가 투자하면서 계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게 내가 쓸 만큼의 생활비다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매도해서 사실 일정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월배당 ETF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사실상 퇴직하신 분들에 있어서 노후소득은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많은 니즈들을 좀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들은 사실 많지만 사실 많은 배당을 받으려면 결국 필요한 건 뭘까요? 많은 돈? 네, 돈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금들을 잘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혹은 고정적인 배당 수입을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월배당 ETF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수단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목적의 고정 현금흐름 창출하는 방안에서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많은 월배당 ETF 중에서 작가님이 현재 1순위로 꼽는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또 하나만 이제 꼽아드리자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매수하셔서 네. 일단 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월배당 ETF에 다양한 기초 자산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초 자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기초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성 그러니까 원금 소실 가능성이 없는데도 매월 배당 주는 이러한 ETF 상품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SCHD라고 해서 슈드라고 불리우는 일단 미국에서는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주는 보통 얘를 배당 성장이라 그러는데 배당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100개를 모아서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
상품인데 이름이 좀 한국형으로 바뀐 거는 미국에서는 분기 배당인데 우리나라는 또 월 배당해 준다고 해서 네. 뭐 한국형 슈드 이런 이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리츠 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돼서 우리한테 일정 부분의 분배금 배당을 지급해 주는 이러한 기초 자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인컴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대략적으로 또 적지 않은 분배금 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 채권, 미국 채권, 그리고 고배당 주는 뭐 커버드콜 종목들도 금, 뭐 슈드 혼합, 국내 주식, 미국 채권 이렇게 해서 기초 자산이 좀 다양한데, 자, 그러면 ETF의 종류를 제가 쭉 나열해 갖고 왔는데 나열해 갖고 온 기준점은 각 기초 자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 ETF 종목을 쭉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는 건 사실 이유는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을 한번 시가총액이 높은 게 왜 높았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적정선에서 한번 이 시가총액 기준의 ETF들을 선택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섞었을 때 연간 몇 % 정도 분배금 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굉장히 동일 비중으로 했을 때. 네? 동일한 동일한 비중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본다면, 어... 아니면 몇 % 정도 주면 하실래요?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냐면 이거를 동일 비중으로 이제 혼합했었을 때 연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아니고 목표 분배율은 약 한 7. 몇 %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내가 만약에 월배당 ETF로 연간 목표 분배율 기준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한 6에서 7% 정도는 욕심은 내볼만 하고요. 그중에서 각 기초자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혼합했었을 때,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갔을 때 대략적으로 약 한 7% 정도의 연간 목표 분배율을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뭐 이렇게 내가 투자하지 않은 이러한 기초자산들만 여러분들 제외하시고 한번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간 이상의 분배율과 중간 이상의 가격 변동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거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가총액으로 1위 하고 있는 네. 종목은 현재 미국 채권이 1위 중입니다. 아. 이게 인기가 많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거꾸로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채권에 물려 있구나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는 좀 있거든요. 아직 네.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질 않아서 네. 이 미국 채권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아마 한 2조 원 넘게 현재 매수가 네. 되어져 있는 상태들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현금성 자산도 일단 1조 원 이상이 시가총액이고요. 국내 주식 플러스 고배당주, 최근에 국내 고배당주가 이제 핫했다가 그쵸.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로 인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 쑥대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약간의 조금 이 충격이 좀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 단위는 다 넘어가는, 슈드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위는 일단 에이스 미국 36 국제 액티브 종목을 현재 시가총액 1위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쭉 한번 보시면서 이제 네. 이렇게 편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섞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종목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월배당 ETF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야 할까요? 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준점을 짰을 때 보통 1억 원 기준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나에게 현금 흐름을 줄 것인가 한번 쭉 수업 때 한번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 준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세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주면 움직이냐면 한 50에서 60만 원 선이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살펴본 해당 종목을요, 1억 원을 매수했었을 때 예상 분배금을 보게 되면 사실 현금성 자산은 거의 예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예상 분배율이 2.72%인데 이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한 22만 5천 원 정도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매력적으로 느낄 분들이 많이 그렇죠. 없겠죠. 자,
자, 근데 아까 분명히 동일 비중으로 섞었을 때 대략적인 분배금 수준이 7%가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요, 해당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내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상 분배금 수준이 월 64만 7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억 원 기준으로 한 50에서 60만 원 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는 목적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게 되면 나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뭐 최소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실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목적들은 나중에 목돈이 있으면 사실 찾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당의 유일한 뭐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적정선에서의 고정 현금 흐름을 주면서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일부 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추가적인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원 정도 매수했었을 경우에 한 5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포트폴리오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매수하실 때는 특정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좋지만 특정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을 여러 가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초 자산을 다양하게 해서 종목을 조금 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분배율 수준도 혹은 예상 주가의 변동성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배율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게 다가오겠죠? 네, 근데 이제 분배율이 높다라는 건 뭐 시장 이익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분배금을 주는데 이게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 발생되는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주는 형태들인데 그 커버드 콜의 유일한 단점은 일단 어느 정도의 시장 성장이 제한되는 그래서 분배율이 높으면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정선의 분배율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힌트거든요.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평균을 냈더니 한 6에서 7% 정도 나온다라는 건 그러면 내가 한 중간 정도의 평균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 6에서 7% 정도를 목표 기대 수익률로 혹은 목표 분배율로 가지고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에서 7%면은 선방한 건가요? 아니요, 그 분배율은 사실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간 10% 주는 뭐 하나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자산을 거기에다 투자하면 연간 10%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목이 몰빵한 그쵸. 거니까 그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비중을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섞었더니 한 7% 정도는 주는구나.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만큼의 배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목표 금액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배당 ETF가 사실 대략적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살짝 좀 이렇게 모자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좋다 보면 배당 ETF를 선택하신 분들이 배당 ETF를 싹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으로 갈아탔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만한 배당 ETF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금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배당 ETF 쪽으로 흘러가는. 자, 그래서 최초로 투자할 때 사실 목적성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차익 목적의 투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원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어떤 정도의 목적성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장애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않고 어떠한 투자라는 행위를 했었을 때 그 기준이 계속 흔들리면 사실 근간이 없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게 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넣으면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사실 성장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네.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도 아파트의 차익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거기서 월세 수입을 받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속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차익이 큰 형태들은 사실 가격 변동도 크면서 내가 가격이 낮았을 때 사는 그 목적하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성장이 되는 거고, 배당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안정적인 현금 흐름 혹은 뭐 이자 배당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 중심이면 사실 배당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약간 이제 욕심들이 많은 거죠. 배당도 많이 주고 가격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가끔 오기는 하더라고요. 가끔 와요? 네, 가끔 오기는 하는데 그게 흔하지는 않다.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앞으로 올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고배당 ETF들이 사실 연간 5에서 6% 정도 배당을 줘요. 적지 않거든요. 근데 1년 기준 수익률 보면 20-30%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흔한 일들은 아닌 거죠. 네, 가끔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고배당도 받으면서 주가 이익도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월배당 ETF하고 국내 월배당 ETF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미국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달러로 사는 것이다, 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된다? 뭐 새벽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을 조금 나는 푹 자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국내 월배당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미국의 ETF들의 종류가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뭐 꼭대기에 있는 게 뭐 티커 SPY, 얘는 그냥 S&P 500 기반의 그냥 성장 ETF입니다. 그냥 비교를 위해서 넣어놨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 ETF라고 하는 것에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성이 1.14%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직접 투자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입은 뭐 SPY라고 하면은 1년에 1.14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종목들, 뭐 제피라고 흔히 불리우는 뭐 제피, QYLD, XYLD 이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나스닥백 커버드 콜,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 아니면은 뭐 대형 가치주에다가 커버드 콜을 혼합해서 운용되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10% 넘어가는 분배금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 사실 다양합니다. 근데 배당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자, 미국이냐 우리나라냐 그런 기준보다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져가야 되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해당 종목들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몇 %예요로 시작하는데, 배당을 선택한다라는 건 기대 수익률보다는 몇 % 정도의 분배금이 필요한지, 분배율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5% 정도의 분배금 주는 것과 10% 주는 분배금을 둘이 합하면 15%가 되는데 내가 5대5로 섞으면 한 7.5%의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먼저 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연간 목표 분배율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먼저 선택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목표 분배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단 비교를 했었을 때 각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가장 높은 것을 총합으로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걔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쵸. 어떠세요? 좀 알쏭달쏭하죠. 네. 근데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사실 월배당 ETF도 배당은 주지만 결국에는 뭐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결국 공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은 위험성들을 가져가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였을 때의 예상 목표 분배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금으로 따지면 지금 기준에 연간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원금 손실은 싫은데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원금 손실이 없는 ETF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서 예상할 수 있는 1년치의 분배율은 2.5.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분배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금이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연간 6% 이러면은 그냥 안전자산의 50, 위험자산의 50% 정도 섞는데 그 50%를 그냥 S&P 500 나스닥만 가져가도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투자하면 평균 한 6% 이상 가져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월배당 ETF도 한 6% 정도의 어느 정도 뭐 연간 목표 분배율을 가져간다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그렇게 공격적인 건 또 아닙니다. 예, 그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돼서 운용되는지에 따른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가격을 너무 신경 쓰면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에게 항상 권장드리는 건 가격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항상 중요한 건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다 욕심부리니까 맞아요. 아까도 이제 목적성에 맞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목표 분배율을 설정하되 평균적으로 6에서 7%가 현재 상장되고 있는 모든 기초자산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그러한 종목들이 그 정도다라고 하면 평균 근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중간만 가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간 정도가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한 7%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 이상도 되는데 그때는 약간의 좀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주가 이익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월배당 ETF 투자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변동성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뭐 떨어지는 뭐 그러한 충격적인 이런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는데,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비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쌀 때 사는. 자, 근데 배당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사게 되면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생각보다 낮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투자했었을 때보다 되려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이유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배당금을 받아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문제지만, 아직까지 이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기회일까요?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만큼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낮은 가격에 보유 주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당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싸게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배율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금도 높아지게 되는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월배당 ETF도 대부분 다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금 손실이 싫어요 판단되시는 분들은 월배당 ETF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료화면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네 종목이니까 25% 비중으로 한번 사봐야지. 이랬을 때 평균 내봤더니 3.7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있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자, 일단 미국자가 써 있어요. 미국. 네. 자, 그래서 그냥 사실상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되는 ETF 상품인데, 미국인 기준으로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겠지만 그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나는 뭐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미국의 MMF를 이렇게 한번 내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수준도 우리나라랑 미국 비교하면 미국이 훨씬 더 높아요. 현재 네. 미국의 뭐 이렇게 단기 채권 금리들은 대략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연 환산 분배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5.88%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의 현금성 자산 중 적정 선에서는 이렇게 뭐 약간 좀 글로벌하게 미국의 단기 채권들을 조금 포함해서 운용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위험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뭐 현금성 자산의 월배당 ETF들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대략 공포보다는 기회다. 그래서 쌓을 때 많이 재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내 배당 키워야겠다. 이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장기간 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월배당 ETF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두 가지의 욕심은 다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자본 이익도 취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약간 좀 상반됩니다. 이익이 높으면 사실 분배금이 낮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왜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로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목적이 좀 명확하진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목적을 조금 명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내가 차익 목적이냐 아니면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이냐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익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ETF가 잔뜩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성장 중심의 ETF들이 또 잔뜩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이 혼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차익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 중심의 ETF,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성장 중심의 ETF는 뭐냐?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정 뭐 산업이나 뭐 섹터에 이제 보통 많이들 매수들 하시긴 하는데, 산업이 항상 이렇게 성장하고 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 그 섹터 투자에서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배당 ETF를 뭐 절세 계좌라고 하는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특정 산업보다는 그냥 안전한 국가지수 중심의 성장 ETF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 배당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최초로 받은 분배금보다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은 배제하고 반드시 내가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키울 것이야. 그때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재투자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상 실패도 줄이면서 목적에 맞게 투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또 월배당 ETF 투자 전 꼭 따져봐야 할 5가지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각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 일단은 뭐 매월 배당 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네. 이 월배당 ETF 안에서도 각각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유형은 성장. 뭐 성장 ETF는 아까도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월간, 연간 내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배금 수준이 1% 많으면 2% 내외로 상당 부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당받을 목적보다는 어느 정도 가치를 키울 목적에 그냥 원래는 분기 배당해주는 아이들이 월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상품군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월배당 ETF의 성장 ETF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받는 게 그냥 분기 배당을 선택하는 그러한 대표 ETF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이라고 해서 배당 성장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ETF가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주고 있는가, 그게 뭐 첫 번째로 배당 성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 이익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가, 이것도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는 일단 배당 성장을 두시는데, 우리가 월배당 ETF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당연히 목표 분배율이라고 이야기 드렸듯이, 배당 성장에 기대할 수 있는 목표 분배율 수준은 3에서 한 4%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ETF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뭐 한국형, SCHD, 뭐 슈드라고 불리우는 해당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과 초고배당. 보통 고배당이라고 하면 연간 한 5% 정도. 이게 고배당이에요. 낮아 보이세요?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는. 큰일 났네. 자, 일단은 연간 한 5% 정도를 고배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고배당으로 가면 커버드콜로 갑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종목들은 연 6%에서 많게는 20%.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20%를 선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 커버드 콜의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20% 정도의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매월 1% 이상의 분배금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항상 이 월배당 ETF는 뭐가 있냐면 매월 분배 락일이 있어요. 이 분배 락일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나한테 지급하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20%의 개념은 매월 분배 락일 날 이제 가격 빠지는 것에 총합을 하면 연간 20%는 빠진다가 일반적인 뭐 수치예요.
자, 그러면 연간 20%가 오르지 않으면 20% 빠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죠?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은 형태에서의 높은 분배율은 어떻게 보면은 손실폭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가격 그림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20% 정도의 분배금을 주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재투자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뭐 소비할 계획이 전혀 없어. 그럼 20% 배당 받아서 20%를 재투자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재투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시간 지나면 분배금 수준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종목이 변동성도 크면서 분배금을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그 목적에 맞게는 활용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분배금이 높으면 주가 이익은 낮고 분배율이 낮으면 주가 이익이 크다. 자, 그러면 주가 이익이 크다라는 건 가격 변동도 클 수 있고 분배금이 낮다라는 건 주가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가격 변동은 또 낮아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일단 유형에 따라서는 가운데에는 배당 성장을 두시고 나는 배당 성장에 연간 한 3, 4%의 분배금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비중을 약간 고배당 쪽으로 조금 더 두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3, 4%보다는 조금 더 낮은 분배금을 받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 지급받은 분배금으로 계속 주가 이익을 목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 3.4% 뭐 3, 4% 기준으로 약간의 성장 쪽으로 조금 비중을 올리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은 되는데 가운데 기준점 기준으로 분배율이 높다라는 건 주가 이익을 포기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배당 ETF 유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은퇴 전후 투자 전략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나는 그냥 계속적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이때는 배당보다는 성장 쪽이 맞겠죠. 그래서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장기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목적은 자산 가치 극대화랑 비교했을 때 미래의 자산 가치는 조금 낮습니다. 근데 지급받는 분배금 수준은 또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실 분들은 그냥 배당 성장과 고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주가 이익보다는 일단 분배금의 수준이 계속 늘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자금을 빼는 건데요. 돈 빼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자가배당. 내가 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돈을 찾아 쓰겠대요. 어떠세요? 자, 은행에 넣어두고 아니면 뭐 코인을 사서 아니면 뭐 S&P 500 여러 가지 성장 상품들을 사서 내가 매월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쓴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오른 걸 파실래요? 떨어진 걸 파실래요? 떨어진 걸 오른 걸 팔아야죠. 자, 근데 다 떨어졌다. 아이고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이게 사실 의사결정 내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파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올랐을 때 사실 잘 못 파시는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맞아요. 떨어지면 더 이상 안 팔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를 마련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하면 자가배당이 생각보다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배당의 개념은 그래도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어요. 하나는 운용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래도 거기서 발생되는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부족한 자금은 내가 종목 매도로 이렇게 현금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가배당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당을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인출은 말 그대로 이제 분배율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한 보유한 금융자산의 연간 한 4, 5% 정도면 내가 매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 가지고 생활하는 형태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전에는 어떻게 할지, 내가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성장 중심,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 배당 중심의 재투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은퇴 이후에 자금 인출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자가배당 배당 인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잘 파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운용하면서 잘 인출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절대적으로 파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알아서 주는 현금 흐름으로 인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투자 전략, 운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월배당 ETF 도대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쉽게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는 목표 분배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배제하고요. 네. 일단 자산군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양한 자산군이 있는데 일단은 뭐 불필요한 것까지 다 섞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그러한 자산군들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뭐 자산군은 뭐 현금성 주식, 채권, 뭐 대체 투자 혹은 뭐 자산 배분형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월배당 ETF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자산군은 뭐 현금성 자산, 주식 채권, 그리고 뭐 인컴형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형, 그리고 리츠와 그다음에 금 이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근원은 일단은 연간 몇 % 정도의 목표 기대 분배율을 가져갈 것인지 그 근간에 맞춰서 비중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다양한 또 기초 자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주식만 보더라도 성장, 그 다음에 성장 배당, 커버드 콜, 뭐 대만 테크, 뭐 다양한 기초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초 자산을 다 넣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한 기초 자산들을 선택해서 일단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ETF가 지금 현재 126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종목 비중을 결정하시고요. 결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도 중요하고 배당도 받아보고 재투자도 해보고 이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커버드 콜 ETF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커버드 콜 ETF인 것 같아요. 배당은 많이 주는데 도대체 알 길이 없어. 왜냐하면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버드 콜 ETF만 가지고도요, 현재 기초자산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네. 현재 상장된 종목 숫자도 무려 57개 종목. 그죠? 분배율의 범위는요, 상당히 높습니다. 월입니다. 월 0.55에서 많게는 막 1%가 넘어가는 1.65 막 이렇게도 주네요. 2%대도 있습니다. 월 2%면 연이면은 그죠? 꽤 높죠. 20%가 훨씬 더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럴 거면 누가 이렇게 은행에다 예적금하냐, 그쵸. 대출도 그냥 다 여다가 돈 넣고 너무 받으면 되지, 좋죠. 막 그런 생각하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높다라는 건 일부 자산 이익을 포기한 그 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분배율보다는 적정선에서 분배율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 콜 옵션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인데 매도 포지션은 이게 좀 어려워요.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 이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옵션 거래라고 하는 건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버드 콜이다라고 한다면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이고요. 매도 포지션은 매수자로부터 뭘 받냐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미엄 이익이 바로 우리가 지급받는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은 언제 받을 수 있냐? 옵션 만기일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먼슬리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자, 위클리는 주 단위로, 데일리는 하루에 한 번.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나을까요? 주 단위로 받는 게 많이 줄까요? 아니면 매일 받는 게 많이 줄까요? 한 달에 한 번? 일단은 분배금의 수준은 매일매일 받는 걸 쌓이게 되면 가장 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따라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일단은 데일리 옵션의 분배금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타겟 커버드 콜, 고정 커버드 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해당 ETF가 만들어질 때 나는 그래도 해당 ETF에 연간 몇 %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할 거야. 그거에 맞춰서 옵션 비중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타겟 커버드 콜은 목표 분배금을 만들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형태의 ETF를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하고요. 고정 커버드 콜은 말 그대로 옵션의 비중을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고정, 요새 뭐 상장된 거 보면 한 10% 정도가 이렇게 고정이고 90%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정 커버드 콜의 특징들은 옵션의 비중은 정확하게 좀 고정해 놓고 나머지는 주가 이익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커버드콜 ETF들을 보게 되면 먼슬리는 일단 이렇게 이름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가끔 종목에 보면 위클리, 종목에 보면 데일리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슬리보다는 위클리나 데일리 옵션의 분배금 수준이 더 높고 타겟이랑 고정이랑 비교했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정 커버드콜에 기초자산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뭐죠? 뭐 분배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도 대체적으로 크게 가져가는 네. 구조로 이 ETF 상품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 선택할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유형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내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공부는 좀 해야 돼요. 분명히 공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요하는 게 사실 커버드콜 ETF가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커버드콜 옵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뭐 연간 20% 주니까 꼭 사봐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종류의 상품들도 있고 장단점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연 20% 주면 집도 팔고 대출 받아서 사야지 이러는데 정말 위험한 행위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커버드콜은 잘 모르면은 아예 투자조차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일단 모르면 안 하는 게 가장 네. 좋고요. 다만 커버드콜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네.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목표 분별 수준은 5% 정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5%를 넘긴다라고 하면 일정 비중의 커버드콜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커버드콜을 아예 안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당받을 수 있는 고배당은 연간 5% 정도가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을 사실 만들어낼 수 없기 네. 때문에 나는 5%로 만족해요라고 하면 굳이 커버드콜 넣을 필요는 없고요. 나는 5%를 넘겨야 돼요라고 하면 이때는 일정 비중을 가지고 편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가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 배당 많이 주면 뭐 그 배당에 뭐 올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얘가 꼭 좋아서 꼭 넣는 건 아니거든요. 원하는 게 그건데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뭐 시기에 따라서는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예 모른다 그러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거의 모든 자산을 다 몰빵합니다. 커버드콜이 좋다라고 판단되니. 편하죠. 그리고 네. 그게. 근데 그만큼의 가격 변동, 그리고 뭐 배당은 많이 받는데 이게 사실 시장이 좋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안 좋습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그만큼의 가격은 더 떨어져 있어. 그죠?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단점들 내가 모르는 건 일단 공부해보고, 공부했는데도 모른다 이러면 안 하는 게 그죠?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좋으니까 네. 커버드콜에 좀 베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근데 시장이 좋은데 네. 일단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배당받을 목적은 싸게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일한 분배금을 준다라고 하면 가격을 낮은 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일단 많은 주식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뭐 분배금 수준도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을 뭐 추적하는 것보다는 배당받을 목적으로 사는 건 사실 가격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사는 게 맞죠. 근데 기초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길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종목을 선택할 때 가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목적성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배당을 쌀 때 사는 게 항상 유리하고요. 주식도 사실 저렴할 때 사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저렴할 때 좀 사시길 권장드립니다. 시장 좋다라고 가치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미 사신 분들만 좋다. 그죠? 신규 진입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앞으로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뭐 환율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지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환율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10년 추이인데요.
나이스합니다. 변동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막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환율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환율 수준도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낮다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는데 좀 달러로 환전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1,384원. 항상 갈 때마다 한 1,400원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맞아요. 나가게 되면요. 그럼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쵸. 어느 정도가 싸다고 생각하세요? 1,200원. 그죠. 뭐 마음에 이게 심리적인 그 환율 기준이 있어요. 네. 1,200원. 그럼 1,200원대 달러 사서 1,400원 되면 팔면, 근데 상당히 큰 이익은 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환 노출과 환 해지 이렇게 구분은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ETF 투자할 때도 선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 노출은 환율 변동 위험에 같이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럼 무조건 위험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샀을 때 환율보다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요. 샀을 때 환율보다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환차 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내에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나 혹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환율에 영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 영향은 좋은 걸까요? 나쁜 영향일까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환율도 같이 올라주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과 그리고 환차익도 같이 얻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환율이 1,380원 정도 되는데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뭐 미국 자산에 투자된 혹은 달러 베이스로 투자된 많은 기초 자산들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환 노출을 선택하냐 환 해지를 선택하냐, 일단 기준점들을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일단 보유 기간, 나는 단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변동성을 조금 줄일 목적에서는 환율 변동이 아예 없는 환 해지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주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는 환 노출보다는 환 해지보다는 환 노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율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조금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투자는 환 해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다라고 하면 환 노출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어느 정도의 환 차익의 기회도 가져가는 게 조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 전망을 쭉 물어보게 되면요, 채권 금리랑 뭐 달러 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금리는 계속 낮추고 싶은데 네. 트럼프의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죠? 연준에서는 뭐 절대적인 약간 방어 체계.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 이렇게 연말쯤 되면 일단 금리는 한두 번은 좀 떨어뜨릴 네. 것 같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달러 약세입니다. 맞아. 근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수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상당 부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예측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도 나는 환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환 해지 상품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으면 일단 적절히 잘 섞는 게 네. 중요하다. 그래서 환 해지랑 환 노출을 적절히 혼합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운용 전략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 같이 섞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른 그 가격 기준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게 되면요, 지금 환율은 다 비싸대요.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네. 혹은 아니요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달러 자산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는 그럼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ETF 종목들 중에서 끝자락에 H라고 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환 해지 상품이에요. 네. H 환 해지. 그러면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H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뭐 미국 상장 뭐 S&P 500이나 나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H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다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이상이고 나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요 라고 하면 이때는 H 있는 상품을 선택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조금 줄이는 게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환율이 1,250원에서 1,350원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도대체 갈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혼합적인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적절히 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1,200원 이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싸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차라리 H가 없는 환 노출 상품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환율
환율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차 이익도 얻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데 있어서 환 해지냐 환 노출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물론 1,350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반반씩 섞어 놓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환율 하나 떨어지면 H 있는 상품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다시 H 있는 상품. 근데 가끔 ETF 상품 보면요, 환 해지랑 환 노출이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환 노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 해지 상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초 자산에 환 노출과 환 해지가 있으면 짝꿍처럼 좀 데리고 다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을 예측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환 해지하지 마시고 환 노출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국내 주식시장 요즘 엄청 좋잖아요. 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는 반면에 미국 주식은 단연간 상승으로 다소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월배당 ETF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가격 중심에서는 사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겠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국내 주식을 편입하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월배당 ETF도 기초 자산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리면 과거에 국내 주식을 편입할까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하지 않겠어요. 그쵸. 국내 주식은 항상 배신한다고 막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을 넣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넣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내 주식이 1등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1등 할 때도 있고, 사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어느 해에는 다양한 주식들이 1등도 하기도 하고 손익률도 크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해 보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주제가 월배당이잖아요. 월배당의 1원칙은 분배율. 네. 자, 그러면 내가 최초로 세운 목표 분배율이 약간의 좀 훼손, 영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주식을 편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신규 자금을 자꾸 유입하는 경우보다는요, 일단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최초로 국내 주식엔 0%, 해외 주식 40% 정도 편입해서 현재 주식 자산이 운용 중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 주겠다. 그러면 해외 주식의 한 15% 정도를 팔고요. 그 자산을 가지고 국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약간의 좀 이렇게 주식을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들 로 활용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리밸런싱. 항상 이제 신규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든지 대부분 그 안에서 조정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때는 현재 내 포트폴리오 일부 중에서 기초 자산을 조금 줄여다가 신규 편입하는 종목 쪽으로 좀 이전하는 이러한 방법들로 장기적인 리밸런싱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방법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편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기초 자산들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는 유행 쫓는 투자보다는 일단 사실 국내 주식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싸게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배신을 한번 당하고 난 이후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이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한번 이익은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조금 다양한 종목들을 편입하되 좀 이렇게 약간 배제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참여하면서 장기 운용하면 어느 시점에는 나에게 기회라는 걸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하고 해외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근데 좀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사실 국내 주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도 상처를 많이 입어서 다 네. 빼버렸어요. 근데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중으로 보통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으로 가져갈래 이러면 5대5 섞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줘야지 이러면 3대7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숫자적으로, 그래서 보통 10대9, 3대7, 5대5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섞어 놓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 10대9 아니면 5대5, 3대7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비중을 조금 두시면서 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격은 계속 바뀝니다.
그죠? 국내 주식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난 국내 주식의 일부를 덜어다가 그죠? 해외 주식을 조금 사게 되면 사실상 저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도 실현하는 형태들. 근데 대부분 이익 실현을 안 합니다. 이익 실현 안 하고 기분만 좋다 끝나요. 많이 올랐구나, 기분이 좋은데 가격 떨어지면 그때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다. 다 반복되세요. 그래서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는 적정선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월배당 ETF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주식 혹은 뭐 ETF 상품들을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정기적인 리밸런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도 내 포트폴리오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월배당 ETF 하면은 이제 세금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금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세금,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럼 네. 배당금에 붙는 세금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월배당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절세 계좌, 연금저축, IRP, IAC 계좌 안에서도 배당 포트폴리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분배금에 무조건 다 15.4%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과세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자,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 재원이 2천만 원 넘어갔다. 이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때는 다른 소득을 싹 다 합쳐다가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합니다. 세금이 대체적으로는 늘어나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일단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 뭐 직장 가입자니까 2천만 원까지는 여유는 있는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1,000만 원만 넘어가잖아요. 8%의 건보료가 붙어요. 그러면 연당 1,000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8% 정도의 세금이 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만약에 3천만 원에 배당받았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넘었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리죠. 자,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초과된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에 대해서 회사 다니시면 괜찮아요.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여유 있는데 내가 지역 가입자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300만 원 곱하기 대략적으로 8% 하면 약 한 240만 원의 연간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그러면 15.4에 8%만 더해줘도 23.4% 정도의 이익의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의 배당받는 형태들은 살짝 세금 문제는 고려해 주실 필요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절세 계좌 안에서 보통 월배당 ETF 많이들 투자하세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지급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가 되게 컸어요. 과세 이연은 지금 세금 안 떼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떼겠다 요 내용들이었는데 현재 국내 상장에서 지급되는 해외 배당금의 경우는 일단은 과세돼서 들어오고 있는 세법이 또 아주 안 좋게 좀 바뀐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는 조금 더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절세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소득이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1천만 원 아까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배당 투자를 한다 이러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은 절세 계좌 안에서 최대한 많이 발생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돈이 조금 더 많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시더라도 세금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복리, 또 복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50대인 분들은 아직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지금서 연금 투자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뭐 다소 또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대부분 언제 많이들 시작하시냐면 40대 후반부터 보통 연금 준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늦더라도 일단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닐까요? 그죠?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금 투자를 뭐 사실 1, 2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가 그 납입 여력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정도 인출할 것 같으세요? 보통 최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인출하게 되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한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계속적인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금 투자에서 일단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은 일단 조건이 있어요.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무조건 납입해야 되냐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연금을 개시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나이 기준 만 55세 넘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 기간 5년인데, 그러면 일단 최소로 가입해야 될 기간은 일단 5년. 그러면 50세다라고 하면요, 50세부터 5년이면 일단은 가입기간 조건과 그리고 나이 조건은 모두 다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 운용은 사실 인출하기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만, 인출한다라고 해서 운용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돈을 굴리면서 이익이 일부를 내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늦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르다라는 판단하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장기 운용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50대라면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뭐 항상 원하는 건 정답. 그래서 대략적인 정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 어떻게 납입할 것인지 납입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운용 인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연금저축에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800만 원 이상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준비는 안 됐는데 금융자산이 많아, 이런 분들은 사실 ISA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ISA 계좌는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ISA 계좌와 연금 계좌가 결합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는데, 그 3년을 채우게 되면 그때 해지한 자금이 연금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에는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납입한다라고 하면 최대 9천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ISA 계좌까지 활용하게 되면 5년 동안에 무려 1억 9천만 원의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만 활용하면 9천만 원인데 ISA 계좌까지 활용하게 되면 납입 원금 기준으로 그래도 1억 9천만 원 적지 않은 자금을 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리고 5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50세에 시작해도 5년이면 내가 금융자산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1억 9천 정도면 적지 않은 그래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요. 내가 1,800만 원 이상 납입할 여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ISA 계좌도 같이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금 운영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시장 지수로 하는 게 일단 중간 이상은 갑니다. 다만 100% 다 위험하게 하면 공표 국면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에 편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종목명도 가져왔어요. 이런 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MMF에 하세요, S&P 500 하세요 이러면은 그럼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이런 댓글이 하도 많이 보여서 그냥 아예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는요 그냥 국내 MMF입니다. MMF는 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단기 채권에 투자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머니마켓 액티브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은 많아요. 뭐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는데 그냥 뭐 가장 오래 거래한 코덱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배,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흔히 말하는 한국형 슈드. 자, 얘네들만 섞으면 중간 이상을 갈 겁니다. 왜냐면 연금 계좌 대부분 오픈해 보면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뭐 욕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적당하고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 비중을 도대체 사야 되냐? 자, 얘네를 5대5로 섞으면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정답은 약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5대5로 섞으면. 그러니까 얘를 50% 가져가고요. 나머지 세 종목을 50%를 3으로 쪼개서 매수하시게 되면 한번 우리가 장기 10년, 20년, 30년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한 7에서 8%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7, 8%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전자산의 비중을 줄이면 돼요. 그죠? 그럼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위험을 높이게 되면 뭘 넓어진다. 그 평균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대신에 손실 폭도 더 커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한 기대 수익률이 한 6.5에서 7%야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머니마켓 액티브에 5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S&P 500에 뭐 한 20%, 나스닥에 20%, 여기 아래에 있는 슈드에 10% 정도 비중을 채워서 그냥 운용하시고요. 시간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비중 바꿔주는 리밸런싱만 해주시면 중간 이상 갑니다. 근데 중간 이상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일단 리밸런싱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유행 쫓는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은 됐는데 시간 지나면 새로운 종목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 보고 이렇게 넣으세요라고 했더니 또 유튜브 보고 또 많이들 사셨다고.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 보고 너무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그래도 중간 이상의 포트폴리오 만들 계획 갖고 계시면은 이 4개의 종목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 인출 도대체 얼마를 빼야 되냐 다 모르세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내가 내 돈 빼는데 얼마를 빼야 되는지를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가이드를 주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한번 적정 인출금액 생각해 보면요, 1억 원당 월 50만 원, 조금 욕심부리면 60만 원이 가장 적당한 선이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납입 계획, 그다음에 운용 계획, 인출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실천하고 방향이 틀어지면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계획들을 반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납입했을 때 그냥 세액 공제해 준다니까 대부분 선택하시고요. 운용하다가 까먹어서 방치. 그죠? 시간 지나서 갑자기 꺼내 봤더니 내 계좌가 이랬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종목을 또 선택하신 분들은 또 안타까운 결과도 있을 수 있어서 항상 납입, 운용, 인출과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 만약 그냥 이대로 갖고 리밸런싱 안 하고 쭉 가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일단 긍정적이겠죠. 일단 네. 주가가 오르면. 주가 오르면. 네, 주가가 오르면 긍정적일 네.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한 10년 전에 이 세 종목 갖고 있었으면요, 아마 지금 대박 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대체적으로 시장 지수.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들은요, 어떻게 보면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다 기업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표면적인 숫자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그냥 사고 파는 행위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조금 줄일 목적이다라고 하면 리밸런싱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리밸런싱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보다는요, 일부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기초자산 가격 계속 바뀌거든요. 주식이 좋았을 땐 주식 좋고, 주식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럼 안 좋을 때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되죠. 그죠, 사야 되죠. 근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두냐면 이렇게 머니마켓 액티브 이런 종목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떨어지면 잘 됐다 그러면 그 돈 꺼내다가 추가로 사고,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내가 최초로 계획 세웠던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났잖아요. 이익 난 거 일부 팔아다가 다시 안전한 곳에 넣어뒀다가, 이런 행위만 반복하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 줄이면서 장기 투자도 가능하게 되는 이런 구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SA 계좌에 세금 혜택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ISA 계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다만 납입했을 때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낼 수는 있고요. 우리가 흔히 연금 저축하면 납입했을 때 그래도 세액 공제 이런 거 적용해 주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ISA 계좌는 납입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세제 혜택은 없어요. 다만 연간 2천만 원 낼 수 있고요. 근데 또 특이점은 뭐냐면, 내가 2천만 원을 안 냈어요. 올해 까먹고. 네. 까먹어서 안 냈을까, 돈이 부족해서 안 냈을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안 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일반 금융상품은 그냥 2천만 원만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 ISA 계좌는 직전 연도에 내지 않은 것을 또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가입해서 올해 한 푼 내지 않고요. 내년도가 되면 이때는 내년에는 4천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5년이 되면은 그냥 1억 원짜리 통장이 돼요. 그냥 납입을 한꺼번에 그냥 1억 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은 없지만 미래에 목돈이 생길 것으로 가정하고 ISA 계좌는 일단 개설해 두시고요. 시간 지나면 계속적으로 납입 한도는 늘어나니까 이때는 이렇게 계좌 통장으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영하는 과정 중에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과세 이연은 원래 세금 떼야 되는데, 이자 받으면 이자 소득세,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4% 세금 떼야 되는데, 얘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까지 계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은 3년. 그러면 3년 동안 나 돈 묶이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불안하죠. 그죠. 근데 묶이진 않아요. 네.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묶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묶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간이 3년 넘어가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 세제 혜택은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되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ISA 계좌를 가입해서 100원을 딱 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데 그 해에 6천만 원 내고 운이 좋아서 이익이 났어요. 10%. 그러면 6,600만 원이 되겠죠. 그때 해지하면 세제 혜택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네, 줘요. 그러니까 가입해놓고 3년만 지나면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돈을 내고 운용해서 그때 이익이 나서 내가 계좌를 그냥 깨버렸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한 건 1년도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한도 이익 초과는 9.9% 그리고 운용 과정에 발생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무관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금융소득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제 혜택은 3년 지나서 해지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으로 이전했을 때 추가 세액공제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와 전혀 무관하게 한꺼번에 목돈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 이러면 무조건 ISA 계좌와 연금계좌를 잘 묶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빨리 노후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3년 전에 빼면은 그냥 그대로 세금을 맞는 건가요? 그렇죠. 3년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15.4% 세금 부과되는 일반적인 계좌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3년 넘어가서부터는 뭐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의무 가입 기간이 뭐 존재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은 투자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SA 둘 다 운영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운용을 하고자 할 때 사실 운용 스타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무도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운용 스타일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산 배분형이 있습니다. 그냥 주식과 채권과 달러, 금을 적절히 섞은 형태에서 운용하는 자산 배분형. 자, 자산 배분형의 유일한 장점은 일단 변동성이 낮습니다. 이 변동성이 낮다라는 것은 손실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약간 사실 뭐 주가 변동을 많이 태워가지고 소갈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좀 적합한 형태들이고요. 그러면 자산 배분했을 때 수익률이 낮을까라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주식, 채권, 금, 달러를 혼합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연간 한 6에서 7% 정도는 적히 수익률이 나오는데 뭐 이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면 좀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적지 않은 수익에 그 다음에 가격 변동도 줄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나는 자산 배분형이에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주식, 채권, 금, 달러를 적절히 섞어서 장기 운용해 주셔도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는 공격형이다, 성장 중심. 근데 제가 꼭 살펴보니까 가장 수익이 좋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100% 다 성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요 뭘 견뎌냈냐면 주가가 20%, 30%, 40% 빠졌을 때 견뎌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견디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주가가 20, 30% 빠지잖아요. 대부분 다 이탈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특정 산업군에 대한 혹은 특정 섹터에 대한 ETF 상품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행을 쫓는 투자들의 주된 단점이다라고 보면 회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밑바닥에서 계속 꿀렁꿀렁 물론 어느 해에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자산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중심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가지수 중심의 투자를 하시고요. 행여나 나는 특정 섹터를 좀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한 5에서 10% 정도의 낮은 비중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배당 중심이다 라고 하면 그냥 배당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선택 기준에는 목표 분배율을 몇 %로 가져갈지, 그리고 분배율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주가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는 그냥 약간 좀 규칙처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잘 못 고르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린 섞는 게 좋다. 그래서 성장과 배당을 적절히 섞어요. 자, 그러면 성장에서 주는 이점은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같이 나도 이익 보는 구조고요. 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건 돈인데 이 재투자 재원이 없어요. 걔를 뭐로 만든다? 배당으로.
자, 그러면 시장이 좋건 나쁘던 간에 지급받은 배당금으로는 계속적인 재투자 자원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을 성장으로 장기 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서 장기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저축이 됐던 아니면 ISA 계좌가 됐던 어떠한 계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일단 내가 어떻게 운용하는 그 선호하는 운용 스타일을 먼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성장 중심이야 라고 하면 동일한 계좌에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각각의 다른 스타일로 운영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내가 연금저축에는 자산 배분형, 혹은 뭐 ISA 계좌에는 성장 중심형,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장하고 배당하고 섞여 있으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한번 좀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위험을 줄이려고 섞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성장이 하나가 주는 이점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이면서, 그리고 배당받는 재미가 또 있어요. 오늘도 막 분배금이 막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 배당받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는, 혹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번거롭다라고 하면 하나의 뭐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혼합하는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장기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합니다. 근데 일단 수익이 가장 좋았던 분들은 다 성장 중심이었고요. 이분들은 주가가 20-30% 떨어져도 버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버틸 수 있다. 네. 권장드리고요. 난 조금 힘들어 이러면 대체적으로 저는 그냥 혼합하는 것을 조금 권장드립니다. 근데 버티면 주가가 오르긴 하던가요? 시장 지수들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시장 지수라고 하면 뭐 네. S&P 500, 그쵸. 나스닥, 그죠. 그리고 일본도 뭐 잃어버린 10년 하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그쵸. 올랐고요. 최근 중국도 한 몇 년, 꽤 오랜 기간 사실 수익이 정말 좋지 않다가 최근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항상 뭐 저성장 국가를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국가들이.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 항상 뉴스에 그런 걸 잘 보시면 돼요. 전 고점을 돌파했다. 몇 년 만에. 자, 그럼 몇 년 동안의 인고의 시간을 누구나 다 갖고 있던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또 그만큼의 이익을 또 안겨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뭐 강의도 다니고 뭐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대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행위 자체를 조금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모든 금융자산이나 혹은 노후 상품들은요, 첫 번째로는 납입했을 때 사실 내가 얼마 낼 수 있는지는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또 물어보세요. 얼마를 내야 되냐.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 내고요. 자, 그럼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몇 % 내냐면 무려 2배를 더 냅니다. 18%를 내요. 자, 그리고 회사는 누가 더 오래 다닐까요? 공무원분들이 오래 다닐까요? 저희가 오래 다닐까요? 공무원분. 그죠. 공무원분들이 보통 평균 근속 연수가 길어요. 그러면 사실 2배를 더 내면서 근속 연수도 길기 때문에 납입한 연금액 비교해 보면 사실 당연히 공무원 연금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더 많은 금액을 현재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적연금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한다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그래도 다들 공무원을 부러워하신다. 그러면 소득의 9% 정도는 사적연금을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계획은 어떻게 운용할까 잘 모르면요, 대표 시장 지수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종목,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얘는 현금성 자산, 코덱스, 뭐 S&P 500, 혹은 코덱스, 나스닥백, 혹은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종목들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하고 있는 걸 하는 게 중간 이상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시장 지수를 초과해서 이익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마켓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합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익을 불려내야지,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서 중간에 리밸런싱하는 그러한 영역의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금을 인출할 계획들도요, 사실 어느 시점부터 자금을 내가 이렇게
인출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적정 인출 금액에 대한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인출 금액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은 있어요. 내가 은퇴 이후에는 사실 기본 생활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만약에 충당되지 않으면 삶의 사실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숨만 쉬더라도 발생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살면 또 재미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여가 생활도 좀 즐기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여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자산에서 얼마 정도의 자금을 인출할지 그러한 인출 계획들을 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조금 잘 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으세요. 연금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라는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들이 낮아요. 우리가 보통 직접 상품, 간접 상품 이렇게 나눠주는데 연금에서의 간접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상의 기대 수익도 얻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되게 쉬워요. 돈만 내면 되니까. 그죠? 근데 금융회사에서 내가 알아서 잘 굴려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도 안 해보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알아서 주겠지. 근데 사실 금융회사를 뭐 당연히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연금으로 받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많이들 신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쉬운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김에 계획도 같이 세우면서 납입했을 때 나한테 이점은 뭐고 내가 얼마를 납입하고 몇 년 동안 운용했을 때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모르시게 되면 사실상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도이기도 하고 뭐 세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공부와 계획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국 약간 자기 투자 스타일을 잘 알아야 연금 투자도 약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그럼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자 일단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계획인데 사실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오늘 뭐 대표적인 뭐 주제 뭐 월배당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남도 안 필요하겠지 이런 그 생각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선택하고 장기 운용하고 노후 준비할 때의 1원칙은 계획 세우는 것을 조금 습관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점검받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